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주원이 형이 좋아하는 팀이죠. 왜 좋아하냐? 별거 없습니다. 주원이 형은 줄간 유니폼을 좋아해요. 흰색 까만색 흰색 까만색 약간 죄수. 그러니까 감옥을 가고 싶은 스타일인 건지 뭐 하여튼 그래서 유벤투스도 지금 그 노쇼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유베도 좋아했던 이유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유베 뉴캐슬 좋아한다고 그랬었거든. 여튼 뉴캐슬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내에서는 우승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언제나 명문으로 분류되는 팀이죠. 우승 횟수는 4번밖에 없어요. 1900년대 초반에 3번 있고 20년대에 1번 있어요. 이건 뭐 우리로 따지면은 그 구한 말 그다음에 이 일본 새끼들이 들어와 있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우승하고 그 이후에는 우승 경력이 없습니다. 근데 손꼽히는 아주 열렬 서포터들을 가지고 있는 뭐 훌리건의 원산지라고도 이야기가 되잖아요. 웨스트햄, 뭐 밀월, 뉴캐슬 이런 데가 좀 손꼽히는 열성적인 서포터라 그래. 나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대. 뭐 그렇고 세인트 제임스 파크 여기 저는 사실 막 직관을 되게 가보고 싶다라는 욕구는 별로 없어요. 저 현장 중계 K리그 댕기잖아요. 근데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중계석에만 앉아서 현장을 항상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좀 축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구장의 열기를 저는 사실 예전에 하이버리는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에미리츠 스타디움은 뭐라 그럴까? 벵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이버리에 혼이 안 담겨 있어서 그런지 그냥 뭐 새 구장이라 좋구나 이런 느낌이고 가보고 싶은 구장 어디냐고 그러면 딱 2군데 야, 여긴 한번 그래도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2군데 있는데 한 군데가 지그날 이두나 파크 도르트문트 대형구장 그 응원석 있잖아. 거기를 한번 맞은편이나 옆에서 한번 보고 싶어.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입니다. 여기가 가보고 싶은데 여기는 분위기 뜨겁잖아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앨런 시어러라는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하나인 이 걸출한 스트라이커를 배출은 아니지 블랙번에서 왔으니까 하여튼 보유하고 있었던 팀이고 뭐 당시 상황은 저는 이제 90년대 중후반에는 제가 이제 막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요때였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이때는 막 축구를 볼 때는 아니었어. 저는 0102 시즌부터 막 봤으니까 아스날을 기억은 안 나는데 퍼거슨과 맨유가 사실 블랙번에서 시어러를 땡겨오려고 그랬는데 뉴캐슬이 당시에는 시어러를 탁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명장 마비롭슨 경이 있었잖아요. 유럽 무대에서도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 뉴캐슬이 힘있는 클럽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대 이쪽에서는 강등도 2번이나 당했고 근데 사실 그때 뉴캐슬 강등당했을 때는 약간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런 팀도 강등을 당하는구나. 뭐 이래? 약간 이런 느낌. 아마 저 말고도 그때 EPL 보시던 분들은 약간 충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침이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 팬들이 또 빡치는 부분은 바로 이 사람 마이크 애슐리 구단주에 대한 감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애슐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다이렉트의 CEO이자 2007년부터 뉴캐슬의 구단주를 역임하고 있는 마이크 애슐리 64년생이에요. 64년생이 누가 있나요? 김국진 씨가 65년생 아닌가요? 아니면 그 이승철 씨나 가수 이 정도가 그 비슷한 나이 또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간에 이 애슐리가 꽤 전도 유망한 스쿼시 선수였대요. 스쿼시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했어. 스쿼시 코치를 하다가 아주 사업가 기질이 있었나 봐. 1982년도니까 64년생인데 82년이면 몇 살이야? 한 18살 되잖아. 그러니까 한국 나이 외국으로 따지면 이제 얼추 뭐 성인이 될랑말랑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성인인가? 뭐 여튼 우리나라는 무슨 한국 나이에 써가지고 외국이랑 나이 비교하면 맨날 헷갈려. 저도 한국 나이로는 36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는 36살 되면 존나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내가 36살입니다. 여튼 20대가 되기 전에 벌써 이 애슐리가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포츠용품이랑 스키샵 이런 걸 했대요. 그러면서 사업을 했는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됐나 봐. 그래가지고 90년대 후반에는 영국 전역에 매장이 100개가 넘었대. 그러니까 뭐 사업선이 대단해요.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 성업을 했고 막 각종 스포츠 브랜드, 아울렛, 매장, 그 다음에 어떤 브랜드들도 막 인수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에서 본 건데 칸골 있잖아. 캥거루 모양 있는 거. 칸골을 이 사람이 인수를 했대요. 그래서 스포츠 다이렉트 소속인가 봐. 잘은 모르겠어 지금은. 하여튼 거기 나와 있더라고. 뭐 지분을 사들이고 그러면서 지금의 스포츠 다이렉트가 된 거예요. 근데 2007년 5월에 애슐리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대요. 막 샀어. 근데 결국에 5월부터 사들이기 시작해서 7월에
1억 3,440만 파운드, 그러니까 얼추 1억 3,500만 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따지면 2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당시 뉴캐슬의 구단주였던 프레디 셰퍼드, 사실 프레디 셰퍼드가 돈을 좀 무분별하게 쓴다고 이거 좀 되게 주먹구구식군요. 막 그냥 돈 쓴 거지. 이 사람에게 뉴캐슬 인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인수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애슐리 구단주가 사실 그 사진을 막 그 구글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맥주 빨고 있는 사진이 많아요. 초반에는 펍에서 이 구단 팬들이, 뉴캐슬 팬들이랑 막 맥주 마시면서 경기 보면 이러면서 약간 와, 야 씨, 되게 친근한 구단주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프레디 셰퍼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구단의 부채가 좀 있었다고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왔어. 근데 이렇게 뭐 그냥 뭐 잘 되다가 구단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거야. 막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부채가 이러니까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제가 뭐 애슐리를 옹호하고자 이런 건 아니고 상황이 그랬다고 하니까 팬들은 좀 불만을 가죠. 왜냐면 성적이 안 나오니. 그리고 감독이랑 구단 간의 이 불화설도 조금씩 나왔습니다. 0708 시즌에 중간에 0708 시즌 중간이 아니죠. 그때 부임했던 감독이 바로 빅샘, 샘 엘러다이스 감독. 왜냐면 그때 볼튼에서 볼튼 빅샘은 진짜 좀 짜증나는, 왜냐면 이 롱볼 하고 그래가지고 스텔리오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리스. 그 다음에 뒤에 그 UC 아스켈라이넨, 이반 캄포 막 이런 선수 있어가지고 하여튼 볼튼에서 좋은 성적을 이끌어내고 샘 엘러다이스가 막 떡상하니까 뉴캐슬 데려온 거죠. 데려와서 뉴캐슬 자리에 앉혔어. 근데 별로인 거야 성적이. 그래서 어렵사리 막 꾸역꾸역 겨우 마무리를 해요. 그때 중도에 경질됐나 그래요. 그 다음에 0809 시즌, 새로운 시즌에 바로 케빈 키건을 데려옵니다. 케빈 키건은 뉴캐슬에서도 뛰었고 리버풀의 레전드이고 이미 9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감독을 맡으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그때 뉴캐슬이 나쁘지 않았을 때니까. 하여튼 그때 감독을 했었기 때문에 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케빈 키건이 부임을 해. 근데 당시에 이 뉴캐슬의 단장이었던 사람이 데니스 와이즈인데 이 사람은 첼시 레전드였죠. 데니스 와이즈랑 케빈 키건이 충돌을 합니다. 약간 영입에 관련해서 야 디렉터니까 단장이니까 나는 얘 데려올 거야. 근데 케빈 키건은 아니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서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대요. 충돌을 하면서 케빈 키건이 팀을 훌쩍 떠납니다. 그래서 팬들이 이제 뭐야 이거 왜 키건을 이런 식으로 내보내, 그러면서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서 야 니 나가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서 애슐리가 이때부터 구단을 팔아야 되겠다, 매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10년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매각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타이밍에 팀이 또 강등을 당합니다. 뉴캐슬이 강등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죠. 마이클 애슐리가 이때 제가 이렇게 막 기사를 찾아보고 당시에 제가 이렇게 얼핏, 그때는 이제 나이가 좀 어렸을 때긴 합니다만 축구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약간 그때는 이제 기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저 이제 막 하이버리 운영자하고 그랬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느낌이 야 이거 사업체 운영하는 거보다 구단 운영이 훨씬 어렵구나. 왜냐하면 좀 성질이 다르죠. 뭐가 어렵다 싶다가 문제가 아니라 구단이라는 게 사업체 성격을 띠긴 합니다만 또 서포터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축구 성적을 내면서 돈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맞는구나라고 파악을 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보면 실제로 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야 사업체 운영이랑 구단 운영이랑 다르다. 그래서 푸념 아닌 푸념을 해. 그러면서 좀 본인이랑 안 맞았기 때문에 구단을 지속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 팬들은 애슐리 구단주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어요. 왜냐면 투자를 왜 이렇게 안 하냐. 근데 애슐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애슐리의 좀 상황을 보면 이 애슐리 구단주의 재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스포츠 다이렉트 회사의 재산이자 이게 주식이에요. 근데 이 돈 회사 돈을 막 뺐으면 횡령 배임이야. 이게 우리나라 이게 몇몇 기업들도 그렇고 그 작은 주식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회사의 형태는 상장이 안 돼 있지만 주식회사 형태잖아요. 그거야. 주식회사의 돈은 회사의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법인의 돈인 거죠. 그게 이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돈 막 뺐으면 그거 나중에 걸려요. 그러니까 애슐리 입장에서는 이 애슐리 구단주의 재산이라는 게 본인 현금을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식이고 묶여서 쓸 수 없는 돈이 많은 거야.
이런 상황이니까 기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굴려서 그걸로 이렇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쏟아부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슈가데디처럼.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중간에 이제 자기가 중간에서 막 너무 어려우니까 리 찬리라는 좀 전문 경영인을 고용을 해서 맡기기도 하는데 뭐 성적이 잘 안 좋아지죠. 왜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가 뭐 2014년인가 그래. 근데 이미 이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굉장히 상업화되고 돈이 쏟아져 막 부어지던 이때 막 만수르도 투입한 지 몇 년 되고 이제 성과가 막 나올 때 아니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돈 들어갔다가는 돈만 날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다가 하필 또 스티브 맥클라렌 같은 똥 같은 감독이 가지고 돈은 돈대로 땡겨줬어. 나름 7천만 파운드가 줬어요. 이때 썼는데 팀이 강등을 당하네. 이러니까 와, 이거 팀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니테즈가 돈을 막 못 쓴다고 좀 푸념다고 그랬잖아요. 베니테즈는 사실 이적 시장에 대해서 푸념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발렌시아 때도 침대 사달라고 그랬더니만 발렌시아가 뭐 전등을 사다 줘도 그랬더니 약간 말이 많긴 해. 예시도 말이 없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파워블로거를 하지. 여튼 그래가지고 베니테즈 입장에서 푸념을 했는데 애슐리한테만 모두 다 막 욕을 하기에는 셰퍼드가 이미 팀을 좀 구단을 막 운영한 것도 있었고 애슐리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려고 했었는데 돈을 막 자기 사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맥클라렌 같은 좀 똥 같은 감독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애슐리도 분명히 뉴캐슬 팬들 입장에서는 좀 왜 이렇게 구단에 애정이 없냐 좀 뭘 더 해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애슐리 입장에서는 야, 나는 어떡하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애슐리는 아예 오픈해가지고 나 구단 판다. 내 매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여기서 사실 구단이 매각 안 되는 이유는 이거는 애슐리가 좀 얘기할 만도 한데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자기도 사업가 아니야. 그러니 이게 돈을 본전 찾고 이득을 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돈을 꽤 비싸게 부르기 때문에 이 인수 딜이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도 언론들에서는 좀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막 뉴스만 쫙 추려볼까요?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가 돼서 됐다 나가리 됐다 뭐 뉴스가 나왔어. 협상 결렬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때 안에 막 들어갔던 게 미국의 컨소시엄이 들어올 것이다. 그 NFL 쪽에 투자하고 있는 러시아 부호가 들어올 것이다. 터키 쪽 자본이 들어올 것이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일단 뉴캐슬 인수권에 대해서는 누굴 이야기해야 되냐? 바로 이 여자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구냐? 아만다 스테이블리. 이 사람은 야심 있는 금융인이자 투자 중개인입니다. 앤드류 왕자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인가? 예. 앤드류 왕자랑 사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보통 여자 아니잖아. 예. 스테이블리가 EPL에서 큰 거 하나 주도한 게 있습니다. 바로 2008년이죠. 만수르 일가가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하는데 이 사람이 중개 역할을 했던 이 중개에서는 나름 큰 손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뉴캐슬 쪽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2017년입니다. 2017년에 당시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소속이 돼 있던 이 PCP 캐피탈을 통해서 뉴캐슬을 인수하겠다. 직접. 이게 아만다 스테이블리 본인의 돈만 가지고는 뉴캐슬을 인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PCP 캐피탈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거의 된다 이런 얘기가 기사가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기사를 보면 이야기되는 가격이 2억 5천만 파운드, 한화로 따지면 3,8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애슐리 구단주가 이야기하기를 조건이 뭐 까다롭다. 야, 뭐 강등 안 되면 어쩌고 뭐 이러니까 안 해. 그러면서 결렬.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PCP 캐피탈을 통해서 직접 뉴캐슬을 인수하려고 했었던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드릴 뉴캐슬에 새롭게 나타난 인수 어떤 주체를 끌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중개인이라고 그랬잖아. 데려온 것 같아. 그러면 바로 그 인수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잖아. 인수 주체가 누구냐? 사우디 국부 펀드를 이끌고 있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입니다. 국부 펀드의 뭐 재산이 1200조인가 뭐 그렇대죠. 이건 뭐 상상이 잘 안 가니까 그냥 뭐 1200만 원도 아니고 뭐 1200억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렇대요. 예. 보면 뭐 만수르 쪽도 거기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쪽 왕가 재산은 뭐 1000조 단위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카타르 국부 펀드, 카타르 투자청 저기 파리도 뭐 그렇대잖아. 하여튼 그렇대. 뭐 사우디 이 기사들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도 이거 경제지잖아요. 거기서도 기사가 나왔어요. 이번에 뉴캐슬을 인수하려고 하는 곳은 사우디 소버린 웨스트 펀드, 즉 이게 국부 펀드입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에다가
영국의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 인도 태생의 사이먼 루벤, 데이비드 루벤, 이 루벤 형제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루벤 형제도 뭐 둘이 또 자산이 조단위래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뉴캐슬을 인수하기 위해서 비드한 금액이 3억 4천만 파운드, 한화로 따지면 5천억 가량, 5,200억이 좀 넘는 돈이죠. 이거를 비드를 했다 그러고 BBC의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깨질 가능성도, 왜냐면 항상 깨져 왔으니까 깨질 가능성도 복잡한 딜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제법 깊숙하게 딜이 진행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뉴캐슬 입장에서는 사실 애슐리 구단주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슐리가 빠져나가고 누군가 돈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게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사실 기성용 선수는 이제 뉴캐슬을 떠나는 게 약간 기정사실화된 것 같으니까 기성용 선수를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명문팀, 시어러가 있었던 팀 뉴캐슬이 열정적인 서포트를 가진 나름의 팬인 우리나라 투남이 그거 카페 여기 나름 저기 오래된 데예요. 여기 운영자였던 친구, 그 제가 예전에 하이버리하고 푸트 운영자 있을 때 제 아는 동생이에요. 지금은 저기 CJ 당길 텐데. 여튼 하여튼 그 동생이야. 동생 운영자 했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뉴캐슬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아프리카하고 팟빵하고 유튜브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 항상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제작팀장 유원원이 항상 이 유원 1, 2, 3, 4를 데리고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손흥민에게 고마워해라. 우리의 월급은 손흥민에게서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1년 하라고 말 거 아니잖아. 근데 손흥민 선수가 언젠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마침 활약하고 있는 코리안 리거가 있다면 우리는 또 그 선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리그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만 우리도 손흥민이 없을 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저희는 손흥민 선수가 아닌 리그나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손흥민이 나온 컨텐츠가 뭐 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뉴캐슬 같은 팀이 이렇게 잘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뉴캐슬 좀 많이 스타도 사오고 그래라, 그런 건 좋아. 그런데 두 가지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1번, 이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굉장히 야심갑니다. 저는 PCP 캐피탈을 통해서 여기에 직접 인수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약간 뉴캐슬의 헤드가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설사 이 사우디 국부펀드 그 다음에 뭐 루벤 형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돈을 투자하는 거지 아마 이를테면 그런 거죠. 만수르랑 이 아부다비 쪽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지금 막 뭐 풋볼 윅스에서 얘기한 뭐 다른 이야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페란 소리아노 그 다음에 그 칼 알둔 무브락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 것처럼 스테이블리가 뭔가 뉴캐슬의 운영에 관여하고 싶은 건 아닌가. 근데 기사들의 뉘앙스나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팬포럼 같은 데를 보면 뉴캐슬 팬들이 스테이블리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의구심. 그다음에 두 번째,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고도로 잘 막 이거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안 되고 있지만 바르셀로나, 첼시도 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이든 산초, 그러니까 지금 카를레스 페레즈를 로마에 뭐 임대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바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뉴캐슬이 설사 돈을 꽤 많이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돈을 무악 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뉴캐슬 입장에서는 꽤 장기적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뉴캐슬에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뉴캐슬은 저는 돈이 들어오면 재밌는 구단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명문 구단이고, 그리고 약간 지금 감독도 놀고 있는 감독들 중에서 분명히 이거 저기 가면 이거 난데, 그리고 뭐 이 기사에 따르면 베니테즈를 새로 불러온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피엘에 보는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뉴캐슬 인수 저는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된다 그러면 위스타TV가 재밌는 이슈를 뽑아낼 수 있는 건덕지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기원해 주시죠. 뉴캐슬 인수 저희는 응원합니다.